칠순 생일날 며느리는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걸 알면서도 보란듯이 비싼 약용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제 선의를 이용해 저를 노망든 늙은이로 몰아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며 당하고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가회동의 아침은 늘 소리로 먼저 찾아와요. 처마 끝에 매달아둔 풍경이 밤새 이슬을 머금었다가 새벽바람에 맑은 몸을 터는 소리, 그리고 수십 년 된 대청마루가 잠에서 깨어나 삐걱하고 기지개를 켜는 소리. 그 소리들이 잠결에 들려오면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눈을 뜨게 되죠. 젊었을 땐 이 집이 세상의 전부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마당 한편에 작은 장독대를 꾸리면서 우리 가족의 역사가 이기와 밑에서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믿었죠. 창호지를 통과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웠고, 여름이면 대청마루에 누워듣는 빗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요. 그 햇살이 비치는 기둥의 실금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밤새 바람이 불면 기왓장 몇 개가 또 말썽을 부릴지,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집은 이제 저와 함께 늙어가는 손길이 많이 필요한 친구 같아요. 얼마 전에는 겨울 찬 바람이 어찌나 드센지 안방 운목에 외풍이 들어 잠을 설친 적도 있어요. 사람 불러다 지붕을 한번 싹 손봐야 하는데 그 견적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들 녀석한테 슬쩍 말을 꺼내봤지만 요즘 다들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한옥에 사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다들 부러워해요. 맞는 말이죠. 주말이면 카메라를 든 젊은 사람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이 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나니 그들에게 이 집은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의 고단한 현실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혈압약한 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술은 절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짜게 먹지도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 몸 하나는 내가 챙겨야지 이제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렇게 약을 먹고 나면 텅 빈 집안에 온기를 데우기 위해 보일러를 켜요. 혼자 사는 집이라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없으면 집도 금방 낡아버리는 법이거든요.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나면 제 하루 일과가 진짜로 시작돼요. 특별할 건 없어요.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았으니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거죠. 안구역 3번 출구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약국은 제 단골 방앗간 같은 곳이에요. 10년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젊은 약사님은 이제 아들보다 더 제 건강을 잘 챙겨요. 어머님, 오늘은 혈색이 좋으시네요. 주무시는 건 좀 어떠세요? 하고 묻는 다정한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곳에서 혈압약을 사고 가끔은 무릎에 붙이는 파스도 하나씩 사서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요. 가회동 주민센터 건물 위층에 있는 작은 교실인데 저 같은 노인들을 위해 서예 교실을 열어주거든요. 벼루에 먹을 갈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아 참 좋아요. 함께 수업 듣는 할머니들과는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안부를 알 수 있는 사이예요. 김 여사, 지난주에 아들 내외 왔다 갔다며 좋았겠네. 옆자리 박 할머니가 붓을 고르며 물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좋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그 짧은 만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요. 사실 아들 내외와는 전화통화가 전부일 때가 많아요. 그나마도 아들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며느리는 글쎄요. 며느리와의 통화는 언제나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애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말이 참 빨라요.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나면 용건이 끝났다는 듯 전화를 끊곤 했죠. 요즘 사람들은 단톡방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가족 단톡방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저는 거기에 끼지 못해요.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 글씨 쓰는 것도 느리고 젊은 애들이 쓰는 줄임말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어쩌다 아들 녀석이 손주들 사진이라며 보내주는 사진을 보는 게 전부죠. 같은 글자들이 빠르게 오고 가는 대화창을 보고 있으면 저만 멈춰 있는 시간 속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가끔은 그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곤 했지만 늘 돌아오는 대답은 어머니, 그런 건 단톡방에 다 올렸는데 좀 보세요. 하는 핀잔 섞인 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알아듣지 못할 시험 문제를 받은 학생처럼 주눅이 들곤 했죠. 외롭다는 생각, 이제는 자주 하는 생각이에요. 남편이 떠난 뒤로 이 넓은 집이 유독 텅 비어 보일 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져요. 며칠 전이 제 칠순이었어요. 그래도 70평생을 살아온 날인데 아들 녀석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죠. 저는 식당은 번거로운 이 집에서 조용히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했어요. 사실은 자식들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아들 내외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외치더니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더군요. 어머니, 저랑 사진 한 장만 찍어요. 여기 보세요. 활짝 웃으셔야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며느리 옆에 섰어요. 그 애는 익숙한 솜씨로 각도를 조절하더니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누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웃집 손녀에게 들어서 알았어요. 그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사진을 올리는 거였다는 걸. 효도스타그램, 가회동한옥, 어머니 칠순 같은 글자들을 붙여서 말이에요. 마치 나는 오늘 효도를 했다고 세상에 전시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그 애의 효도를 증명하기 위한 배경 소품이 된 기분이었죠.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내오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며 안절부절 못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연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며느리가 쇼핑백 하나를 건넸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담긴 묵직한 선물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귀한 거예요. 몸보신하시라고 아버님이랑 신경 써서 골랐어요. 포장을 풀어보니 최고급 산삼으로 담갔다는 약용주 세트였어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귀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선물을 보고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고맙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맴돌았어요. 얘야, 나는 혈압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했잖니.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지는 못했어요. 아들 녀석도 며느리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몇 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요.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는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어머니, 이건 약인데 괜찮아요. 하루에 한 잔씩만 드시면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그 애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어요. 그저 비싼 선물을 했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는 뿌듯함만 가득했죠.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시. 그게 제가 받은 칠순 선물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30분짜리 효도를 마치고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아들 내외가 떠난 뒤 대청마루에는 저와 그 약용주 상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묵직한 상자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죠. 버릴 수도, 그렇다고 제가 마실 수도 없는 선물. 저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인 그 술을 그 애는 몸에 좋은 약이라고 했어요.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저 칠순이라는 행사에 걸맞은 비싼 선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그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만 있었던 거죠.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저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을 했어요.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문득 낮에 며느리가 찍었던 사진이 생각났어요.
이웃집 손녀가 가르쳐 준 대로 조심스럽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어요. 며느리의 페이지맨 위에는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환하게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 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처럼 활짝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정말 효녀시네요.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며느리 둬서. 한옥도 너무 멋져요. 그 화려한 사진과 따뜻한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어요. 저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이고 제 며느리는 둘도 없는 효녀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저는 마시지도 못할 술병을 앞에 두고 밤새 잠 못 이루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죠. 그 간극이 너무나 아득해서 마치 저만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것이 정말 내 가족의 모습일까?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제 삶 전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70평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칠순잔치가 끝나고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유독 차갑고 무거웠어요. 대청마루에 놓인 약용주 상자는 볼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는 것 같았죠. 그 값비싼 선물을 버릴 수도, 그렇다고 누구에게 함부로 줄 수도 없어서 그저 먼지만 쌓여가게 내버려 둘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도 자신들이 한 일이 있으니 먼저 연락하기가 껄끄러웠을지도 모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상처를 곱씹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친정아버님, 그러니까 제 사돈어른 생각이 났어요. 평소에도 약주를 즐기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죠. 이 귀한 걸 그냥 썩히느니 술 좋아하시는 사돈어른께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에게는 독이지만 그분께는 정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 딴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묵은 감정도 털어버리고 좋은 물건을 좋은 곳에 쓰는 거니까요. 제 평생의 신조가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였거든요. 그런 제 딴에는 참 현명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칠 뒤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나가는 길에 사돈댁에 들러 그 약용주를 전해드렸어요. 사돈어른은 아이고 이 귀한 걸 하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죠. 그 환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뒤 오후였을 거예요. 볕이 좋아 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며느리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사돈어른이 왜? 하고 되묻는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드시던 약이 있는데 혹시 어머니가 주신 술이랑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그 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은근한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 선의가 혹시 끔찍한 결과를 낳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며느리는 아버지를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모셨다며 저더러 빨리 와보라고 했어요. 저는 허둥지둥 옷만 겨우 걸쳐 입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리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영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신없는 곳이었어요. 환자들의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다급한 발걸음, 의료진의 쟁걸음이 뒤섞여 마치 전쟁터 같았죠.
한참을 헤맨 끝에 응급실 한쪽 구석에서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사돈 어른은 의식이 있으셨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도착한 것을 본 며느리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그 애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걱정이나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이미 그녀는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다 마친 후였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불보듯 훤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사돈어른은 좀 어떠시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했다고. 어머니가 주신 약주 드시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되셨대요. 며느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하지만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순수한 선의는 순식간에 사람 잡을 뻔한 경솔한 행동으로 둔갑해 있었어요. 사돈댁 식구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며느리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하게 들리던지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 많으시잖아요. 술이 아니라 그냥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저를 무능하고 그래서 통제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제 아들 녀석조차 아내의 말만 믿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하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잠시 후 젊은 의사 한 명이 차트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들과 환자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짧고 혼란스러운 문진 과정에서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 애는 제가 평생 본 중에 가장 침착하고 가장 논리적인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기억을 잘 못하세요. 오늘 저희 아버지께 드린 것도 술이라는 걸 잊으시고 그냥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건 절대 아니에요. 마치 저를 변호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었어요. 보호자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이름 아래 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의심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제 얼굴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차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복잡하고 위압적인 공간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 앞에서 제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보호자인 며느리의 말이 곧 진실이 되는 곳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요. 칠순 잔칫날에 그 약용주 선물부터 지금 이 순간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 애는 제 선의를 이용해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병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 저를 판단력이 흐린 노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은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사돈댁 식구들은 저를 원망의 눈으로 보고 있었죠. 그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을 꿋꿋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저는 한순간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무력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돈어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죄책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 등 뒤에서 서늘한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다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 독버섯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바로 내 가족이 정성껏 키우고 있는 것이었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사돈어른이 다행히 며칠 만에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겨우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제 탓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응급실에서 겪었던 그 쌀쌀맞은 분위기와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들은 쉬이 잊히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경황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가 쓰러졌으니 놀라서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서 거의 매일같이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용건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도 통화하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무난 전화를 하면서 제 식사는 챙겼는지, 약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날 일이 미안해서 저러나 보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에는 이상하게 온기가 없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듯 건조하고 사무적인 질문들 뿐이었죠. 그 전화는 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 상태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절차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오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죠. 여느 때처럼 제 일과를 확인하던 그 애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다른 전화가 와서요. 하고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보통 그러면 전화를 끊고 다시 하거나 하는데 그 애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수화기를 완전히 닫지 않은 모양이었죠. 아마 친한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저와 통화하던 상냥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시어머니? 말도 마. 요즘 아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신다니까. 지난번엔 이상한 술을 우리 아빠한테 줘서 사람 잡을 뻔했잖아. 자기가 뭘 줬는지도 기억을 못해. 완전 노망이야, 노망. 고집은 또 어찌나 센지. 내가 그래서 요즘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야. 언제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수화기를 든 채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노망.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숙이 밝혔어요.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향해 어떤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는지 그제야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애의 매일 아침 저녁 이어지던 전화는 걱정이 아니라 증거 수집이었던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말을 실수하거나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덫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저를 덮쳐왔어요. 며느리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댁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더군요. 큰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님이 단톡방에 올린 글 보고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단톡방이라니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죠. 조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나서야 며느리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글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제 낡은 스마트폰으로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결국 이웃집 손녀에게 부탁해야만 했죠. 착한 손녀는 제 부탁에 군말 없이 며느리가 올렸다는 글을 찾아서 보여주었어요. 어머님이 걱정되어 올립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주 예의 바르고 걱정스러운 척하는 문장이었죠. 내용은 응급실 사건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것이었어요. 제가 사돈어른의 건강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위험한 술을 들인 것처럼, 그리고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묘사해 놓았더군요. 거기다 온갖 거짓말을 보태놨어요. 최근에는 가습을 끄는 걸 잊으실 때도 많아 위험할 뻔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인 자기 남편도 못 알아봤다는 식의 있지도 않은 일들을 사실처럼 적어 놓았어요. 글의 마지막은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실 방법을 가족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로 끝을 맺었죠. 그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치매 걸린 위험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걱정과 사랑이라는 가장 교묘한 이름으로 포장해서요. 그 글 밑에는 친척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어머나, 형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르신이 걱정되네요. 잘 살펴드려야겠어요. 요양이라도 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동조하며 저를 동정하고 걱정할 뿐이었죠. 저는 그 좁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수십 년을 함께한 친척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어요. 소문은 물에 번지는 잉크처럼 빠르게 그리고 소리 없이 퍼져나갔어요. 며느리는 친척뿐만 아니라 가회동의 몇몇 이웃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눈물로 제 상태를 호소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혹시라도 길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꼭 연락 좀 주세요. 하고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평생을 살아온 동네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매일 아침 마주치던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타깝다는 듯 혹은 무언가 두렵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서둘러 지나갔어요. 단골 가게에 가도 예전 같은 살가운 대화는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일주일에 2번 가던 커뮤, 니티센터의 서예 교실도 더는 마음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서면 떠들썩하던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저를 두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쌓아온 저의 시간, 저의 평판, 저의 신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동네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비수가 날아와 꽂혔어요. 제가 유일하게 믿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 녀석에게서요. 어느 주말 오후 아들이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라도 엄마 말을 믿어주러 왔나 보다 하고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아들은 대청마루에 저와 마주 앉자마자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들렸죠. 어머니,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친척분들 말씀도 들었고요. 어머니가 요즘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간단한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요즘은 약도 좋아서 초기에 발견하면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병원이라는 단어, 검사라는 단어는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어요. 제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의 사람이 되어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제게 전하는 확성기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저희를 위해서라도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이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이 없었어요. 그저 귀찮고 위험하고 그래서 관리해야 할 대상에 대한 걱정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구나.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버림받았구나.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너무 큰 충격과 절망은 사람을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이 가족, 이 동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70평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이었어요.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말라붙고 더 이상 흘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저는 그저 텅 빈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안에 산채로 갇혀버린 기분이었어요. 세상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고,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건 그 애가, 내 며느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절망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구나 하고 인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애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바닥까지 꺼져버렸던 마음,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남아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애가 이 모든 연극을 꾸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집, 이 한옥이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가꾸고 남편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이 집을 팔아치워 돈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개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물건들을 넣어둔 함을 꺼냈죠. 남편의 손때 묻은 유품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있자니 서러움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한바닥에 깔아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어요. 이 집의 등기권리증과 관련 서류들이었죠. 무심코 서류를 넘겨보는데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도장과 함께 찍혀 있는 아주 작고 딱딱한 글씨였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현상 변경 등 행위 제한 대상.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아주 오래전 남편이 껄껄 웃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역사고 나라에서도 인정한 보물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부수고 고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나라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야. 그때는 그저 재산세만 더 나오고 수리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귀찮은 족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족쇄가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도 이 집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애의 탐욕을 막아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거죠. 저는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첫 번째 지푸라기였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또다시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주 상냥한 얼굴로, 손에는 작은 책자 하나를 들고 있었죠. 종로구 보건소에서 나왔다는 어르신인지 건강검진 안내문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구청에서 어르신들 건강 챙겨준다고 무료로 해주는 거래요. 제가 어머니 생각나서 예약까지 다 해놨어요. 꼭 가보셔야 해요. 그 해맑은 얼굴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지금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건 그 애의 덫에 걸려드는 짓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제 반응에 만족했는지 그럼요,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어요. 그 애가 돌아가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넘어 치매 검사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수작이 시작된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센터서의 교실에서 가장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박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럽고 망설여졌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더 컸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박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김 여사,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그러더니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죠. 우리 아들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봐 줄게. 이런 일은 우리끼리 걱정만 해서는 안 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수십 년을 함께한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저를 도와주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한편 제 머릿속에서는 응급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약용주에 대한 의심이 떠나질 않았어요. 사돈어른이 평소 건강하셨는데 왜 하필 그 술을 마시고 쓰러지셨을까? 저는 단골 약국을 찾아가 약사님에게 약용주 상자를 보여주며 성분에 대해 물어봤어요. 약사님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한약재 기반이라 양약처럼 성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발길을 돌리려는데 문득 이웃집의 대학생 손녀가 생각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찾아낸다고 하잖아요. 저는 염치불구하고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 똑똑한 학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죠. 학생, 내가 컴맹이라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이것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제 부탁에 손녀는 의외로 아주 친절하게 제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약용주 포장지에 적힌 생소한 약초 이름들을 검색창에 넣고 여러 건강 관련 사이트와 블로그를 넘나들었죠.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던 손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여기 좀 보세요. 손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한 의학 정보 포럼에 올라온 글이 있었어요. 전문가가 쓴 글 같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해당 약초 성분은 특정 고혈압 약, 특히 베타차단제 계열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를 비정상적으로 증폭시켜 급격한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음.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먹고 있는 혈압약이 바로 베타 차단제 계열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돈어른 역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다는 것도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위였죠. 그날 저녁 박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인 법률 사무장과 통화를 했다고요. 박 할머니가 전해준 사무장의 말은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어머님, 친구분 아드님이 그러는데 이건 전형적인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을 통해 재산권을 뺏으려는 수법이래요.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라고 안심하면 안 된대요.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어머니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거래요. 절대 혼자 보건소에 가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칠순날의 선물, 응급실에서의 연극, 친척과 이웃에게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 그리고 치매 검진이라는 마지막 덕까지 며느리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 잔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력하게 떨고만 있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이제 싸울 무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법적으로 이 집을 지켜줄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방패, 진실을 밝혀줄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정보, 그리고 저를 도와줄 이웃과 전문가라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반격을 위한 계획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남은 약용주 샘플을 확보해서 공식적인 기관의 성분 분석을 의뢰할 것. 둘째, 이웃 손녀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며느리가 단톡방에 올렸던 글과 제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모두 저장해 둘 것. 절망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은 이제 차갑고 맑은 결심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날은 며느리가 정했어요. 그 애는 어머니의 건강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가족회의를 열어야겠다고 통보해왔죠.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었어요. 그 말을 전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림이 없었고요. 이미 제게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아들은 아내의 충실한 대리인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무대가 바로 내 집 대청마루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약속한 주말 오후
대청마루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아들 내외는 물론이고 시댁 쪽에서 가장 말이 많던 시동생 내외까지 와 있었죠.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은밀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저를 심판대에 세워놓고 제 재산이 어떻게 될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며느리는 회의의 주재자라도 되는 양 테이블 가운데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다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희가 모인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어머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기억력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판단력도 흐려지셔서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불안합니다. 그 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목소리를 떨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아들은 아내의 옆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요. 며느리는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아마 병원 진단서나 성년 후견인 신청서 같은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남은 생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저희가 어머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머님이 사시는 이 집도 포함해서요. 며느리가 그 말을 끝마치는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 애의 말을 끊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죠.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차갑고 맑은 평온함 속에서 입을 열었어요. 아가, 내 말이 다 맞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놀라는 눈치였죠. 저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 할머니 아들이 구해준 전문기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약용주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였어요. 이게 뭔지 아니? 네가 내 칠순 선물이라고 가져왔던 그 술, 그걸 분석한 결과란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적혀 있더구나. 이 술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내가 먹고 있는 고혈압 약과 함께 복용하면 급격한 혈압 저하를 일으켜서 사람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이야. 보고서를 집어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요. 대청마루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너는 내가 그 약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사돈어른도 같은 약을 드신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고. 그런데도 몸에 좋은 약이라며 그 술을 내게 주었고 내가 그걸 내 아버지께 드릴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했겠지. 그렇지 않니?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애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았어요. 곧바로 두 번째 증거를 꺼내놓았죠. 이웃집 손녀가 우리 집 공용 컴퓨터에서 찾아준 바로 며느리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어요. 제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어디 보자. 베타 차단제 부작용, 한약재와 양약 동시 복용 위험. 이런 걸 찾아봤구나. 아주 꼼꼼하기도 하지. 그런데 이건 뭐니? 제가 마지막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 순간 아들은 낮게 신음소리를 냈어요. 거기에는 아주 선명한 글씨로 이런 검색어들이 찍혀 있었거든요. 문화재 지정 한옥, 성년 후견인, 재산 매각 절차, 치매 초기 증상과 법적 무능력 입증 방법.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그 몇 줄의 검색어가 며느리가 지난 몇 달간 벌여온 모든 연극의 대본이자 연출 계획서였으니까요. 시동생 내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고 며느리는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팔아치우고 싶어 했던 이 집은 너희 뜻대로 쉽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다. 저는 제 등기 권리증을 꺼내 보이며 법률사무장이 알려준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나라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개조하려면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즉, 제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이 집을 손댈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 집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이 집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나야. 너희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없어. 제 선언은 망치 소리처럼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제 완전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알리는 소리였고 며느리의 탐욕에 대한 사망 선고였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아들이 쿵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시동생 내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모든 권력 관계가 완벽하게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어요.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벌을 주고 싶었거든요. 바로 체면을 잃게 만드는 것. 이 일은 친척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 될 것이고 며느리는 앞으로 평생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악독한 여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내리는 가장 한국적인 방식의 복수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제 이야기는 박 할머니를 통해 동네의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저를 동정하거나 이상하게 쳐다보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를 존경과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재산 요구에 남몰래 소가리를 하던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찾아와 김 여사,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이제 당하고만 살지 말아야겠다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제 작은 싸움이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 동네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승리가 공동체의 각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순간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답니다. 정의는 제 한옥 대청마루에서 시작되어 가회동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대청마루는 무섭도록 고요했어요.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는 아들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동생 내외까지. 그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죠. 저는 승리의 통쾌함보다는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가족의 민낯을 마주한 깊은 허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뒤의 폐허는 바로 이런 모습일까 싶었죠. 저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아들을 불효자로 낙인 찍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파괴적인 복수일 뿐이었죠. 저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너진 관계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규칙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흐느끼는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첫째, 이 집을 포함한 나의 모든 재산은 오롯이 내 것이며 앞으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입을 댈 수 없다는 것. 둘째, 앞으로의 효도는 값비싼 선물이나 사진 찍기용 방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알겠다고, 잘못했다고 되뇌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죠. 주말에는 예고 없이 찾아와 대청 마루를 닫고 삐걱거리는 문을 손봐주기도 했어요.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평일 오후 그 애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수수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엎드려 저를 올리고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 눈물에서 뒤늦은 후회와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애를 당장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무너진 신뢰는 그렇게 쉽게 다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진심으로 변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였어요. 제 이야기는 가회동에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였을지 모르지만 곧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던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죠. 그리고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박 할머니의 아들, 그 법률 사무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의미 있는 결심을 했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나 재산 착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어르신 재산 지킴이라는 이름의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사무장은 제게 찾아와 그 활동의 첫 번째 후원자이자 홍보대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눠달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종로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법률 상담 워크숍 날, 저는 단상에 섰어요. 제 앞에는 서예 교실 친구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낯선 얼굴들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칠순날의 상처부터 응급실에서의 모함,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제 용기 있는 증언에 몇몇 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하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어르신 재산 지킴이 상담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우리 동네에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건강한 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제 승리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십 년간 이 동네에서 쌓아온 관계의 힘과 늙었다고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던 열린 마음이 저를 지켜준 것이었죠. 이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마침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게 특별 강연을 부탁해왔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강연의 제목은 우리들의 지혜, 디지털과 만나다였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죠. 우리는 경험과 연륜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연결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죠. 몇 달 뒤 저는 법률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 제 재산을 관리할 공익신탁을 설립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사후에는 이 집과 남은 재산이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약속이었죠. 더 이상 재산 문제로 자식들과 갈등할 일이 없어진 저는 마침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제 하루는 예전과 많이 달라요. 더 이상 외롭거나 고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저는 제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 이웃집 손녀에게 태블릿 PC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용기를 내어 시작한 작은 블로그가 떠 있었죠. 이름은 가회동 할머니의 지혜 주머니.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곳에 제 소소한 일상과 살아오면서 얻은 작은 지혜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문을 얻은 기분이에요. 창밖을 보니 가회동 골목은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로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평화는 그저 조용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고 더 나아가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제 남은 생을 이곳 가회동에서 새로운 희망을 짓는 데 쓰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김영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효도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큰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결국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답니다.